네,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대통령 측에 각자 주장을 정리해서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면서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면 조사를 두고 청와대와 특검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안대 대외부총장,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어제 저녁 늦게 헌법재판소에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23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을 해라.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 통상적으로 재판을 할 때 저도 변호사니까 이제 그 재판부에서 그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서면을 정리해서 내라 그러면 이제는 최종 변론이 다가왔구나. 그럼 곧 이제 최종 변론 결심을 하고 최종 변론을 하면서 결심을 하고 선고가 곧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예상이 좀 있었던 게 통상적으로 지금 이 재판을 하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했냐면 화요일 아마 금요일 정도 기일을 잡았다가 그 23일 있는 주에는 월요일 목요일로 잡으면서 그럼 금요일쯤 한 번 더 비행기를 금요일쯤 다 재판을 한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이제 최종 변론이 다가왔다는 짐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 서면 제출을 좀 응하지 않는다거나 뭐 제출이 좀 정확하게 좀 안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실 그 최종적으로 준비 서면을 내라고 한 날짜가 있는데 재판부에서 이건 소송 지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쪽 대리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가죠. 그러니까 보통은 한 번쯤 기회를 더 줄 수는 있지만 아주 촉박하게 시일을 잡아서 아주 네. 짧은 기회를 주고 반드시 그날까지는 내라. 만약 그날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냥 진행하겠다. 이제 내일 의사가 없다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보통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제 계속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젯밤에 그런 의견을 밝힌 거는 네. 무한정 시간을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서면 준비하고 이러는 거는 대리인단 지금 뭐 10명이 넘는 대리인들이 있고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서면을 종합 준비 서면을 못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주장이라고 합리적인 받아들이기는? 주장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뭐 무리가 있죠. 네, 한 2주 정도 지금 시간이 남은 건데요. 네. 지금 어제 안 그래도 12차 변론에서 헌법재판소가 좀 단호한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변호인단에서 질문하는 것도 시간 끌기 같은 질문 같은 경우는 그 무슨 의도냐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헌재가 그동안 좀 늦춰지는 것 아니냐, 너무 공정성에 좀 두는 것 아니냐면서 늦춰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좀 의식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아마 스스로 중립성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게 촛불 집회에 대한 압박에 심리적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헌재가. 그런 의혹을 낳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어떤 시간 끌기, 지원 전략에 말려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기각설, 뭐 온갖 설들이, 괴담들이 막 나도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중립성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좀 일종의 헌재가 이제 소송의 지휘권을 발동한 거죠. 이제 속도를 내는 건데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아주 시시콜콜한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질문을 많이 이제 한다고 지적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뭐 WK 직원들을 급여 공급을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줬느냐, 네네. 그다음 뭐 법인카드로 받았느냐, 현금으로 받았느냐, 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또 네네. 무더기 증언을 또 신청한다든지. 네. 그래서 아마도 좀 헌법재판소로서는 그런 중립성 확실히 담보하는 차원에서 좀 훨씬 좀 속도를 낼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뭐 하나를 굳이 꼽아보자면 만약에 박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네.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 예. 이쪽을 보고 말씀하시니까 누나. 제가 네, 자꾸 좀 쳐다봐서 얘기해 예뻐요. 주시고요. 네네. 아무튼 그 불출석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헌재 결정, 현재 판결하는데 상당히 그 정당성을 많이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사해온 여러 자료들을 또 여러 증언들을 검찰의 소장에 있는 그걸 마지막
대통령과의 그런 대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확실치 않지만 정황 증거를 엮어서 검찰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대면 조사가 안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정당 판결의 정상성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원래 일정에 보더라도 어제가 12차 변론이었나요? 14일 날은 13차, 16일 날은 14차, 20, 22일 이렇게 계속 16차까지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24일 날 최종 변론을 종결한다 이런 일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 포기하고 그럴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언제든지 나온다면 뭐 많은 시간 안 하더라도 형식적인 건 피하고 그 전에 하면 되니까 네.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면 조사를 해야 되고 대통령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네. 아니면 헌재에서 본인에 대한 엄청난 그런 판결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건 국민들한테도 명분도 적어요. 자신이 잘못이 없다면 없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소명할 게 있으면 당당하게 소명을 하라. 이것이 현재의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시점을 언제로 잡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일 서면 제출하기 전까지 예. 직접 변론하겠다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뒤로 만약에 잡는다면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께서 그 헌법재판소에 출정을 해서 네.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해서 본인이 이제 소회를 밝히거나 어떤 입장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는 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받아줄 텐데요.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지금 의사를 밝혔고 저렇게 이제 23일까지 최종 준비 서면을 정리하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들은 이제 그때까지는 뭐 24일부터는 언제든지 변론 종결이 가능하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다면 대통령께 그 의사를 전달을 해야죠. 재판부가 23일까지 이러니까 24일부터는 변론 종결이 가능하니까 그 전에 나오셔서 출석하셔서 말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 그래서 아마 그 소추인단 그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 쪽에서는 아마 14일까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다른 일이 뭐 이렇게 뭐 다른 일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하시긴 좀 곤란하세요. 그죠? 네. 재판소나 아니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도 뭐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하나 아예 안 나오신다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안 나갔으니까 나도 국가 원수로서 못 나가겠다 이런 어쩔 수 없지만 네. 나가겠다고 하시면서 뭐 기일을 변경한다든가 더 늦춰달라고 한다든가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게 있습니다. 네네. 앞서서 뭐 대면 조사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명분을 들이대다 보니까 조금 명분이 좀 없다 이런 비판을 좀 받기도 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네.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는 거부를 하면서 네네. 3월 초경에 이제 헌재의 조사는 임하는 경우 이렇게 될 경우는 불가피하게 3월 13일 날 마감하는 이정미 네. 이 기간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3월 13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 판결이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관 숫자도 7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다시피 2명만 반대를 해도 기각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판결이 혼란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꼬투리를 잡고 밀고 연기하고 이렇게 지금 혼미 상태를 걷는 것도 결국 그 연장선을 가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재판관이 벌써 이제 박한철 소장님이 퇴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3월 13일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헌법 체계, 삼권 분립 체계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나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뭐하러 헌법을 만들어 놓고 헌법재판소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적으로 대통령입니다. 지금 임시자가 붙은 거죠.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역시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거예요. 국회에서 정리정략, 당리당략, 파벌 개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못된 관행이 있는 건데 오늘이라도 국회는 빨리 혹시 판결이 늦어지면 바로 말씀하신 그런 건 방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명동의안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황교안 대행은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고 야 3당 플러스 여당은 빨리 그걸 후임을 인선을 해야 됩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8명 돼서 불안하다.
또 뭐 7명 되면 뭐 2명이 기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정당성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법에서 헌법에서 명령하는 대로 국회는 국회 일을 하고 권한대행 일을 해야죠. 왜 안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당리당략과 파벌 싸움은 여기서 접으라 이거예요. 네. 국민만 보고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도 법조인 출신이죠. 예. 그래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명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임명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우리 또 학설이 있어서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거가 있냐면 2월 말에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 같은 많은 분들이 2월 말에 대법관 임기 한 분이 이제 종료가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6월에 또 다른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가 되고 8월이 되면 8월인가 9월에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대법관의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안 열리고 지금 대법관 추천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네.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이제 대법관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는데 권한 대행에게 임명을 시킬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황교안 권한 대행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가 반대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능동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금 임명을 안 하고 계시는 거는 이게 학설이 나뉘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형식적인 임명권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네. 임명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지금 임명을 안 하는 거고요. 이정미 재판관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실질적인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은 형식상 임명권만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 추천은 또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또 있습니다. 헷갈리는 제가 근데 그거는 이도 아버님 결론이 한 난 덧붙여서 부분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의 어떤 인사권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인 헌법재판관과 같은 중요한 자리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이 나눠지거든요. 네. 특히 대통령이 탄핵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아니겠습니까? 그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행이 다시 추가로 임명을 할 경우에 그건 헌재의 중립성이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논란이 야기될 수가 아니, 있죠. 그래서 네, 학자들이 네. 의견이 통일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찬반으로 날려서 여지가 있는데 그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그런 법적인 장치가 있으면 권한대행 그걸 행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논란이 뭐예요? 있다- 대통령의 있는 권한을 다 과정이- 갖고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부정적인 면을 부각해가지고 아직 합의가 안 된 학설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아니요. 되고요. 그거는 이제 법적인 그러니까 부분 제가 때문에 조금만 더 법정의 설명을 설명을 드릴게요. 듣고 예, 들어보죠.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대법관들은 사실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대법관이 한 3명 공석이 되면 그러면 재판부가 거의 하나가 없어지는 거고 대법원 그렇죠. 재판부가 그러면 국민들은 최종 재판을 대법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이 계속 늦어지겠죠. 안 그래도 대법관들이 한 해 몇천 건씩 수리를 극단적인 하니까. 경우는 형사리 예. 하는 분들의 어떤 형사리가 더 예. 길어질 수도 있는 예. 거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예. 권리 구제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도 이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되고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네, 그와 네. 관련해서 지금 법조계 구성도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을 해드려야 되지만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혼란이 있으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갖고 있으면서 이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할 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인데 실제로 내심은 누구를 임명하느냐는 중요한 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새로운 재판관이 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이냐라는 것을 갖고 네, 정치 네. 이해관계가 엇갈리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박태규 교수님 정충을 안다면은 총리 대행과 야3대 같은 대표들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이제 서로 정치적으로 해서 합의점을 한다면은 그건 아마 정치적으로 해결이 그럴 수 가능하겠지만 있겠군요. 만약에 야당이 전체적으로 반대하는데 대행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 한다. 그럼 사실상 그건 어렵고 해서는 안 되고 또 불가능할 겁니다. 그 하고 자체가. 나서도 논란이 또 중요한 있을 거는 수 야당이 있겠군요. 그런 의지가 없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각자 그걸 알면서 간다면 2명이 빠진 헌재 판결이 나와도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 수긍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이런 문제에 대해 이렇게 토의도 안 하고 방관하면서 나중에 재판관 2명이 빠져 판결 나는 건 뭐
합법성이 떨어진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네.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갑시다. 네. 정치인들한테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 또 한 번의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아마 촛불, 태극기 뭐 역대 가장 많은 수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어떤 또 하나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촛불 집회 쪽에서도 지금 총동원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루어지는 지금 어느 때보다 가장 아마 규모도 그렇지만 아마 그 열기나 강도도 세일 예. 것 같습니다. 네네. 더불어서 이제 태극기 집회에도 그동안에 쭉 숫자가 사실 늘어온 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예. 좀 최근 들어서 뭐 김문수라든지 이인재라는 대권주자들까지도 가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말 탄핵을 놓고 서로 공방을 벌일 경우는 그나마 평화적인 로 과거처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네. 이게 만약에 대권과 관련된 그런 어떤 민감한 정치적인 충돌로 비화가 되면 네. 걷잡을 수 없게 됐다. 그거는 여야 어느 쪽에 다 불리하다. 특히 지금 더불어민주당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일만큼은 규모가 크든 강도가 세든 간에 각별히 말이죠. 양측 여야 지도부 쪽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불상사가 없도록.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와 대선과 관련된 이슈로 비화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 듣기 전에 어제 이제 태극기 집회를 좀 공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 내용과 함께 또 반대 측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촛불 집회 총 동원해야 된다,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했는데 연이어서 한번 준비된 녹취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충정 어린 민심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의 끝은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보수파를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밀실에서 수사에서 만들어진 그 수사 기록, 그리고 그 수사 기록을 표상하는 공소장을 기반으로 해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일부 언론이 악의적이고 과장되고 왜곡하고 사감을 가지고 이걸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써 탄핵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하나씩 그 검찰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사실이 아니다, 벗겨지고 있기 때문에 기각됩니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했는데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헌재 소장까지 됐으면은 헌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 역할을 해야죠. 무슨 13일 날 뭐 이전에 무슨 심리를 마치고 뭐 판결해야 된다? 안 되죠, 여러분. 박한철 규탄해야 되죠, 여러분. 전국과 지역별로 대보름 촛불을 밝혀내도록 합시다. 입춘 대길이 아니라 탄핵해야지만 대길이 열린다. 탄핵 대길이라고 하셨듯이 이번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나라의 명운을 촛불을 들고 밝히는 그런 길에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단일 대우를 이루어 주시고. 네, 어제 있었던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셨는데 국회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야 똑같이 양쪽에서 어쨌든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주장한 쪽에서 총 동원령을 내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좀 조정하고 조율해야 될 국회 안에서 저렇게 양측의 주장을 좀 극대화시키자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국회는 사실 탄핵 결정을 헌재로 이관하면서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다음부터.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그건 월권행위예요.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도 어제 또 부탁한 거 아니겠어요? 밖에서 헌재 진행 과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정치적인 논리로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말이죠. 아시다시피 순수한 법리 싸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진영 대결로 선거판 대결로 이미 커져버렸어요. 판이. 예? 그래서 보수대 진보대 지금 한 판의 싸움으로 번질돼 버렸습니다. 우리 국민성이 좀 뜨겁다 보니까 또 국민들도 여기 합세해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큰 하나의 변곡점을 그릴
그런 분수령이 되어 있어요. 대선도 여기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가 당선자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이것이 현재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촛불 민심이 절대적인 그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다가 최근에 또 태극기 집회가 어떻게 보면 숫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기한 현상까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더 지금 대결 양상이 극한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여야는 좀 자제하고 법적으로 한번 지켜보자 이것이 맞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헌재에서 올바른 판결을 낼 때 상당한 부담을 갖습니다. 저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법리적인 판단을 존중해야지 뭐 언제에서 그것이 뭐 기각되건 인용되든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요, 이게 여야 입장을 서로 주장하다 보면 사실 판가름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봐봅시다. 지금 대통령 보세요. 지금 2차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설날 때 하는 기자회견 보시죠. 인터넷 언론이 기습적으로 해서 그 답변 내용도 일반적인 내용들이 보고 아마 보수 여차까지 다 정말 분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특검 관련해서 대통령이 당당하다고 하면서 전부 지금 답변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국정농단의 모든 핵심인 최순실 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증언 거부에다가 말이죠. 우병우의 태도라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대통령을 방어한 변호인단들이 이 헌법재판 특검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 그 내용을 떠나서 말이죠. 네. 이런 모습들이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분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 이런 데의 태도를 보면 내용이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여야가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분노하기 십상입니다. 이건. 이런 부분들은 모든 원인을 대통령과 청와대 제공을 하고 네. 여야가 옳으니 그르니 한다는 거는 이건 사실 상당히 본말이 좀 전도된 거죠. 네. 왜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이런 분들 좀 최대한 협조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정치권을 나무래야지 이렇게 분노하게 해놓고 말이 사람 몰려나온다고 뭐라고 한다? 이거는 아니 잘못이라고 보죠. 그 말씀은 옳은데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좀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게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돼서 헌재 이관됐으면은 지켜봐야 돼요. 그러나 야당 정치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촛불 집회 나가서 보수를 불태워야 된다. 이 민중혁명으로 정권을 엎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또 맞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도 여러 가지를 볼 때 서로가 문제점이 엉켜가지고 이렇게 판이 커진 거예요. 한쪽만 탓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동의합니다. 거예요. 정치인들의 발언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네.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고 원인 제공이 중요한 거고. 근데 이를 지역적인 걸 가지고 부차적인 걸 가지고 앞뒤를 바꾸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헌재와 특검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과 변호인단과 청와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응하고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본질이고 제일 우선이라는 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보통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이제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또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그 지지를 보내고 이걸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뭐 박한철 소장을 규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 박한철 소장은 이명박 정부 때 임명이 돼서 공안검사 출신이고 저도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는데요. 네네. 국가안보관이 투철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데다 소장으로 지명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어요. 근데 여당 의원들이 지금 와서 그런 분 규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야당 의원들도 저는 촛불 집회 총동원령 내지는 촛불 집회에 나가서 또 그렇게 뭐 보수를 불태워야 한다 이런 발언들 너무나 두 양쪽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국민들은 여당에 대해서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먼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법치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키고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다 격렬한 감정을 갖고 대선에 임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올해 대선을 치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렇죠. 올해 대선을 치르는데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그
갈라진 그 국민들 민심을 어떻게 대통합을 이룰 것인가. 이게 정치권의 과제인데 벌써부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먼저 하고 입법기관이.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도 뭐 그런 마음은 없으시겠지만 네네. 앞으로 남은 특검이나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법치주의를 소화하는 본인은 자연인이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방어권을 다 행사하셔야 되지만 대통령직에 아직 정지는 돼 있지만 대통령직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대통령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감을 갖고 행동을 해주시길 국민들이 기대할 네. 거고요. 그리고 법조인들은 최소한 대통령께서 디그너티를 갖고 행동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대권 주자들까지 거기 함께 가세를 하면서 논란이 더 키워지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부총장님 같은 경우는 리더십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둘 중에 한쪽은 반대편을 어떻게 감싸 안고 포용하느냐가 과제가 될 텐데 대권 주자들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박태규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네. 지금 내일 걱정되는데 이 탄핵에 그 인용되냐 기약이냐 이 부분에 너무 조급한 나머지 네. 대권 주자들이 내일 나와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낼 경우에 그 불똥은 어디로 튈지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정말 여야 불문하고 대권 주자들은 아마 말 한마디 내일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친박계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좀 강경한 모습을 그동안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당 내에서도 이제 참석하는 거를 좀 용인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게 될까요? 보니까요. 촛불 집회는 처음부터 야당 정치인들은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나 태극기 집회는 정치인들이 안 가나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태극기 집회 여론이 좀 일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셈법이 없겠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다 참석을 하고 이것이 이제 탄핵 결전 시점이 이제 임박하다 보니까 더욱더 가열된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부총장이 말씀하셨듯이 내일은 정치인들이 제발 연단에 올라가서 발언하는 걸 자제하고 순수한 국민의 민심에 좀 맡기자. 네. 국민들도 스트레스를 좀 풀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론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몰이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 주는 건 또 민주주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여론보다는 그 정도 되면 국회의원 정도 되면 공론이라는 걸 더 소중히 여기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정말 국가 이익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자꾸 당내 당략으로 이야기하면 도움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좀 정치인들이 발언을 자제하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권 소식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국민의당의 이제 손학규 의장이 합류를 하면서 어떤 스몰 텐트가 구성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 제3지대 형성하는 과정에서 스몰 텐트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 파급력이 너무 작다. 크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손학규 의장이 국민의당에 들어가서 이제 통합 얘기를 하실 때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김종인 전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스몰 텐트에서 미들 텐트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빅 텐트까지 갈 수 있을지를 그 향방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이후에 그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탈당을 해서 여기 합류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네. 지금까지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학규 의장만 국민의당에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뭐 경선을 벌린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네. 뭐 제3지대의 기반을 만들고 중도 세력을 일정 부분 모으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더 외연을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떤 세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미들 텐트, 빅 텐트로 가기 위해서는 뭐 김종인 전 대표나 정운찬 이사장이나 여러 다른 사람들, 중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과거하고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요. 어느 특정 정치인들끼리 두 사람이 연대하고 합하거나 하면 바로 즉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DJB처럼 오히려 역반응이 날 수도 있죠. 다만 두 사람이 합함으로써 연대함으로써 어떤 대국 메시지의 효과는 상당히 크죠. 그동안 국민의당이 호남당의 이미지가 있었다면 수도권의 이미지가 강한 손학규가 들어옴으로써 이미지가 이제 좀 확장성이 생겼고 네네. 거기다가 또 안철수 대표 하면 좀 경륜이 좀 부족하지 않는 이미지를
또 손학규 대표 호환해줄 수 있고 일단 이 이미지나 메시지 효과는 거뒀다. 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행동입니다. 이게 안철수와 손학규가 이번엔 이미지나 메시지 효과를 얼마만큼 표로 연결시켜두느냐, 이후로 뛰느냐라는 그 효과가 있고 이후에 김종인이라든지 나머지 뭐 정우찬 전 총리까지 들어오는 것도 바로 들어오자마자 확 표가를 하고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들어와서 네. 얼마든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열심히 뛰어서 행동을 하면서 그걸 표로 연결시키느냐라는 것. 말하자면 전에는 일시적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은 중장기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당분간은 조금 우리가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과의 어떤 연대 가능성, 그러니까 뭐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이제 국한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유승민 대선 후보가 상당히 마음이 조급합니다. 바른정당에 지금 어제 모 기관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의당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오고 네. 본인들은 더 안 나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는데 사실은 지금 그 나온 당의 어떤 지금 자유한국당 이름이 바뀐다고 하니까 예. 나중에 또 뭐 단일화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좀 무리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도지대에서 빅텐트를 생각하면서 반기문 총장이 사퇴하기 전에 구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물론 반 총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지만 유승민 후보가 그러면서 지금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고 광포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만큼 여론이 따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시기도 네네. 적고요. 그러나 이제 가능한 거는 김무성 씨 또 우리 저 남경필 지사 유시민 씨가 있는 중도 성향의 그런 보수라고 합니다만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면 중도 성향이 많은 분들인데 거기가 국민의당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외로 확장되는 건 상당히 어려워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유승민은 상 TK 고향에 대한 아주 향수가 강합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에서 25명 국회의원인데 거기서 지금 유승민하고 조호영하고 2명만 바른정당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안방이 지금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로 지금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새누리당만 합할 수 있다면, 연대할 수 있다면 방대한 토지, 자기 안방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그렇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도가 지금 답보 상태를 겪고 있는 거죠. 네네. 지지율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가 준비된 거 한번 준비된 그래픽 한번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가 나왔는데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9%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좀 빠졌습니다. 반면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19%, 20%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데 19%까지 올랐네요. 9%포인트가 급등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 저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좀 소폭 올라서 11%를 좀 나타내는데 좀 눈에 띈다면은 지금 안희정 지사의 급등이거든요. 거의 10% 가까운 수치가 좀 올랐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수나 중도 지역의 지지층들 중에 사실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옵니다. 네.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과거 보수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나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고위 관료들이 안희정 지사와 일을 같이 하거나 직접 이렇게 겪어본 사람들은 행정 경험을 쌓으면서 안정이 돼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검증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갈 곳을 잃은 보수 지지층들이 지금 네.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제 안희정 지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희정 지사의 가장 큰 과제는 본선보다 더 강력한 예선을 치르는데 거기서 승리를 그렇죠.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당내의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렇다면 외연층에게 중도 외연층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좀 낮거든요, 네네. 항상.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후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자기 정당의 외연을 확대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 국민 경선제를 하지만 그때 예선을 어떻게 치러지느냐가 문제이겠지만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과제일 거고요. 안희정 지사에 대한 어떤 호감은 국민들이 그냥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가 일정 부분 교체가 되길 바라는, 그게 꼭 시대 교체는 아니더라도요. 예, 새로운 예. 프레임으로 좀 가기를 원하는, 이렇게 진보지만 안보에 있어서 일정 부분 보수적인 성향도 있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정 부분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총장을 지지했던 중도 성향의 충청표가 조금 네. 느리게, 충청 사람에서 느리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서 중도층에 옮겨왔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50대, 60대 중도 성향의 표들이 사드 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 간의 합의인데 이런 합리적인 안보관을 보이면서 그 층이 좀 온 것 같고, 어제 제가 MBC 어떤 뭐 대선 주자 프로를 보니까 토론 나왔죠. 토론에서 네. 근데 그 뭡니까 다른 문제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전자권 문제, 국민대 홍성을 교수가 그 문제를 물어보니까 그 아직도 환수해야 되냐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뭐 국방 자주권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입장이 똑같더라고요. 어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빠질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입장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층들이 좀 이동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오늘 아침 조간에 쫙 깔렸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노인회 네. 가서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네, 네. 이게 바로 진보 인사이면서도 상당히 중도적 보수적인 행보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젊은 치고는 상당히 좀 예의도 있네라는 이런 이미지가 이제 퍼지면서 확 올라가고 있는데, 네, 네. 앞으로 저는 상당히 상승세를 탈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빠르긴 하지만 일정 한계가 있다고 보죠.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워낙 그동안 견고하게 다져왔기 때문에 예. 그 벽을 넘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여론조사 보면 29% 아니겠습니까? 예. 30%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네. 양면성이죠. 야, 역시 문재인의 이 지지율은 완전히 탄탄하게 굳었구나. 네, 네. 어떤 악재가 돌발하더라도 절대 이 30% 안팎에서 바위처럼 굳어 있다. 다만 단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성을 못 하는구나. 스스로 자기 틀에 갇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단단한 20% 30%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구멍을 뚫어서 네. 확장성을 넓혀갈 수 있는 그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위다 선두주자들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경우에는 스스로 틀에 갇힐 수 있다. 알겠습니다. 2단계, 3단계로. 그게 아마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렇겠군요. 좀 주목이 됩니다. 내일 또 알겠습니다. 변곡점이 되겠군요. 네, 저희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